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평론가님의 명쾌한 해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4월부터 물가 하향 안정될 것. 누구의 말일까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4월부터는 소비자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3.1%였습니다. 두 달 연속 3% 상승,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2%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1% 나왔네? 목표는 2%인데 아직 물가를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 이제는 1월 달에는요. 이게 2% 물가 나왔었습니다. 2.8% 상승률이 나왔는데 2월 달 와서 다시 한번 3.1%, 3월 달도 3.1% 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물가를 좀 잡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물가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농축수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게 뭐 10,000원 한 장 갖고 가서 살 건 아예 없고요. 사실상 내가 과거 같았을 때는 좀 장바구니를 풍족하게 갖고 왔을 것도 지금은 가면 사실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사과 같은 경우가 88% 정도 올랐고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보다 88% 동일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가, 우리가 먹는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상승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앞으로 나아질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축산물은 괜찮아요. 축산물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수산물이라든지 이제 농산물이 크게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이달부터는 조금씩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거가 뭘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농축수산물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격이 왜 올랐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제철 과일이 나오기 전까지, 한마디로 지금 사과가 비싼데 사과는 제철 과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사과가 나오는 게 7월 달입니다. 배도 한 8월 달쯤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아마도 이제는 과일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이 정부가 바라봤을 때 3월 달이 물가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일값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풀었습니다.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풀었는데 이게 1,500억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시장에 3월 말부터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안착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바구니 들고 매장에 가보시면은, 마트 가보시면은 거기에 농축수산물 할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예산 써서 사실 소매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책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데 이제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월 달 가서는 아무래도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정부는 내다보고 있고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원 물가가요, 이번에 같이 발표됐을 때에 2% 나왔거든요. 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뭐냐면 변동성이 큰 게 유가랑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에요. 기후의 변화. 그 다음에 유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런 변동성을 제외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게 근원 물가인데, 이거는 2.4%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2%대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지금 물가가 3%에 나왔던 이유는 농축수산물, 그 다음에 이제는 유가의 영향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만 잡히면 물가는 다시 한번 낮아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는 정부의 이제는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그 농수산물이 물가가 확실히 잡힌다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2%대를 기록할 거다. 그렇죠. 이제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확답을 못해요. 그 누구든. 왜냐하면 작황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열심히 농사 지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여름에 비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태풍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없는 한 기상재해라는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에 가서는 이제 2%의 물가를 다시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 저도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황의 문제만 아니라면 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만 잡히면 충분히 이제는 다른 물가는 낮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게 네. 파프리카였는데 한국산이에요. 근데 이일본에서 마켓에서 구매한 분이 사진을 올리셨는데 한국산이고 수입을 했는데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네. 이거 유통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은 유통에서 네. 사실상 이제는 뭐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 안전 자금이 어떻게 쓰이냐면 또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수입 과일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물가, 농산물에 대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세금을 써서 예산을 써서 소매 단계에서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이제는 농산물 자체가 높은 이유가요. 작황이 안 좋습니다. 다. 작년에 워낙 뭐 비도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뭐 농산물 자체가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다 비싼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과연 농사가 어떻게 될지, 뭐 과일에 대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SRT보다 저렴하고 편해요. 지난 주말이죠. 드디어 GTX-A 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SRT보다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했다며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쪽 동네가 아니라서. 네, 혹시 타보고 싶으신 않으신가요? 타보고는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어느 정도 빠른지 그리고 그다음에 뭐 진동이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한지는 호기심상 이제 타보고는 싶은데 일단 뭐 지금 타보신 분들의 후기라든지 뭐 게시판 이런 데 읽어보면은 워낙 좋다고 이제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출근 시간대 1시간 걸리던 게 20분 만에 가니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 만에 엄청 가니 빠르네요. 네, 그러면 사실상 할 만한 거죠. 그리고 네.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에서 아마 후기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평일 운행을 해본 결과 출근 시간 등에는 예상 승객 수보다 좀 수요가 적었다고 합니다. 출퇴근 수단으로는 아직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램프업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램프업 효과가 뭐냐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면요. 일단 약간 정체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출근했던 거, 퇴근했던 거 패턴이 있거든요. 좀 유지하려고 그렇죠. 하는군요. 교통카드도 내가 다 충전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다 써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정체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런 램프업 효과가 이제는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GTX-A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타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승강장이. 네.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 이것도 아마 고려사항일 것 같고 그다음에 배차 간격입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17분 배차 간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겠네요. 예,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GTX-A 역사랑 가까운 곳은야 이제는 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타고 역사로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나 또 그 시간에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동탄에서 수서역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GTX-A가 완전히 개통되는 거예요. 파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네. 그러면 만약에 서울역까지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것까지 이제 개통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삼성역에 있는 환승센터가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개통되는 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경기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뭐 강남권으로 오는데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거리 대비 소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이 GTX의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정차역 인근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정차역 인근 집값 더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뭐 GTX-A가 그
개통되기 전부터 뭐 덕양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양시가 있는데요. 고양시가 네. 되게 넓어요. 네네. 근데 고양시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덕양구가 딱 역사가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상 조금씩 이제 오르는 추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여기만 올라요. 그러면 네. 확실히 GTX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 동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용 102제곱미터인데 한 40평대 되죠. 전용이니까. 여기가 지금 22억 원의 실거래가 신고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동탄에서 22억 원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GTX 빼고는 설명이 할 길이 없어요. 서울 집값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더 비싸죠,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확실히 교통 호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그 동탄 지역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는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물론 인기가 많은 지역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GTX-A라는 호재까지 있다 보니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럼 이게 일시적인 어제 신고가겠느냐,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실거래가라는 게 약간 이렇게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취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쪽 매물. 왜 그러냐면 이 지난해 9월에요. 21억 원에 거래된 계약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억 원에 거래가 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워낙 또 수요가 탄탄하고 교통 호재까지 있다 보니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일산 고양 지역, 덕양 지역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서 동탄 지역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일산 고양 지역은 연달아 좀 하락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강남 접근성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도 그렇고요. 일단 그 일산도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시도 이제는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GTX와 관련된 덕양구만 오르고요. 다른 데는 다 오히려 더 하락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는 직주 근접, 아마도 이제 수요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동탄이나 화성 쪽, 그다음에 광교 쪽은요, 워낙 그 밸리도 많습니다. 뭐 첨단 산업 밸리도 많고 판교 밸리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이 많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수요가 탄탄한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는 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타고 아니면 GTX 타고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의 차이에서는 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뭐 GTX에 대한 호재는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호재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일회용품 안 주면 숙박비도 내려야. 네, 지난달 29일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의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료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럼 숙박비도 좀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메니티라고 하죠. 호텔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샴푸나 칫솔, 치약 등의 이 제품 제공이 법적으로 좀 금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이건 다 금지는 아니고요. 객실 50개 이상인. 그러면 대충 객실 50개 이상이면 거의 규모가 크죠. 네. 그런 데에만 사실상 이제 무료로 주는, 우리가 그동안 호텔 가서 썼던 이런 일회용품을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상입니다. 이제 돈 주고 쓰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이유는요, 역시 환경 규제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회용을 줄이자라는 이제는 캠페인,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에 동승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메니티가 이제 줄어드는,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반을 한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일회용품 사용은 이제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런 종류가 좀 중요한데, 샴푸, 린스, 그 다음에 뭐 칫솔, 그 다음에 뭐 면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시지 마시라라고 해서 호텔 가시면요, 꼭 챙겨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과연 환경 보호가 될까 싶긴 합니다. 이게 유상 구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숙박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일회용품 가격이 뭐 비싼 가격은 아니더라도 무상 제공이 안 되면 숙박 비용이라도 좀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박 비용 꼭 줄여야 되나요? 자, 그거 안 준다고 해서 숙박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동감하기는 어렵고요. 환경 차원에서 저는 뭐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어메니티가 없으면은 그러면 다른 서비스로 사실상 호텔이나 아니면 이런 그 서비스 숙박업소에서 제공해 주면 된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서비스는
뭐 다른 물건을 준다는 서비스보다는 재화 이런보다는요 용역 서비스 한마디로 이제는 위생을 좀 더 친절하게 더 청결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직원들의 뭐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그 용역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좀 변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어메니티를 모으시는 분들도 이전부터 사실은 많았습니다. 네.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기존 호텔의 일회용품을 구매하려는 분위기가 좀 네.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이건 추세는 아니라고 봐요. 추세는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뭐 모으신 분도 있죠. 기념으로 모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대부분이 이제는 왜 중고나라에서 아니면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냐면 이거 대팔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또 사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사갖고 좀 더 가격을 붙여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중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이게 정말 필요해서 아니면 뭐 호텔 신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시그니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뭐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거를 뭐 내가 가치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세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상의 한 단편이다, 좀 단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21개월 만에 수출액 최고, 다시 찾아온 반도체의 봄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기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 본격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훈풍이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정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인데요. 수출이 지금 이제 증가입니다. 수출이 3월 수출이요 3.1% 증가가 됐는데 이게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 연속 지금 플러스가 됐거든요. 네, 지금 차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3.1%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뭐 2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4.8%, 뭐 1월달 같은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수출이 증가가 있다. 이게 6개월 연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왜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본다 그러면 핵심적인 게 이제 반도체라는 거죠. 제가 품목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116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금액이죠. 2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왜 이렇게 또 6개월 연속 증가됐냐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거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 것들이. 그럼 왜 반도체 수출이 또 늘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AI 시장입니다. AI 시장에서 반도체의 수요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니즈도 많고요. 수출 잘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단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 물량도 동시에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양도 많아지고 단가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봐도 크게 이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들이 지금 추세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어디에 관심이 가져야 되지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저는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무역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또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 그러니까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대미 수출액 본다 그러면 한 109억 달러인 요번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대중 수출액 본다 그러면 이제는 105억 달러 정도 이제는 수출했습니다.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동시에 대중이나 대미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역 수지를 본다 그래도 지금 1분기에서 본다 그러면 한 90억 달러 흑자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요. 전년,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1분기의 무역 적자예요. 228억 적자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이게 반도체 때문에 대세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뭐 포인트를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중 수출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대중 수출이 많았다가 작년 12월 달에 대미 수출이 더 넘어섰어요. 대중 수출보다. 그러다가 2월 달, 3월 달이 똑같이 이제 대중보다는 미국 쪽에 더 많은 우리가 수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 쪽에 우리가 수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패턴이 변한 거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계기가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잖아요.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모든 산업 시설이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해 이거였어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아니면 칩스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재편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봉쇄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이 성공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역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이제 차트에 수출 기록에 잡혀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미국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미국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역이 더 많이 확달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빨리 읽어 나가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과 중국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가 수출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1개월 만에 최고 수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볕이 드는 건가요? 예, 드디어. 예, 뭐 작년 사실 여름 때부터요. 일단 네. 반도체는 아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날 거야. 그다음에 2024년도 와서는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물론 속도의 네.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추세선으로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환경을 바라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상식, 생각이 있었어요. 많은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방송을 통해서 주위 분들에게 들으셨을 텐데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던 거는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AI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챗 GPT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그 AI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AI 플랫폼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GPU가 필요합니다. 네.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래픽 카드 만들 때 GPU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들어가냐?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렇게 둘러싸거든요. GPU를. 그러면 고대역폭 메모리를 누가 잘 만드느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보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더 잘 만드는 회사가 SK하이닉스예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나갈 수밖에 없죠. 네. AI 시대가 도래하고 더 인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근데 하나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나가느냐? 이거는 이미 예상이 됐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AI 기술한다 그러면 챗 GPT 써보셨잖아요. 네. 텍스트 기반이에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샘 올트만이 오픈 AI CEO가 뭘 공개를 했냐면 이제는 뭐 텍스트의 AI가 아니라 영상 AI를 공개했습니다. 소라라고요. 일본어로 이제 소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AI가요. 이제는 영상도 만들어줘요. 그러면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데이터 양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서버가 필요해요.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과거는 텍스트 기반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공간이라면 지금은 영상을 담아두기 위한 스토리지 공간이거든요. 엄청난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SSD예요. SSD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면 하드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는 컴퓨터 쓰는 SSD급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급 SSD예요. 그게 뭐냐면 기업용에서 쓰는 겁니다. 엄청 비싸고요. 엄청난 고용량이고요. 네네. 그 SSD에 들어가는 게 낸드 플래시인데 낸드 플래시를 누가 잘 만드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1위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잘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어떤 기업용 SSD 수요, 기업용에서 쓰는 거대 이런 데이터 센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낸드 플래시고 낸드 플래시를 잘 만드는 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니 자연스럽게 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추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고 이러한 흐름을 또
빨리 캐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그럼 반도체 단가는 좀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감산도 했었고요, 사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요. 거기에 이제 출하량까지 많아지다 보니 네. 곱하기 아니겠습니까? 가격 곱하기 양.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좋아서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은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한 이제 추세, 상승 추세는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상승 추세 흐름을 언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번 연도는 쭉 간다고 봐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작년에 특히 2023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았던 이유가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안 좋았어요. 네. 예를 들면 돈이 없다 보니까 뭐 모바일 바꾸나요? 안 바꾸죠. PC 바꾸나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긴축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풀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모바일 바꿀 거고요. 뭐 전자기기 바꾸겠죠.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무엇보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융 투자가 아니라 시설 투자거든요. 시설 투자에 많아져요. 투자자들이 돈 싸들고 벤처기업 투자하죠. 테크기업 투자합니다. 그거 가지고 또 R&D하고 공장 짓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상으로 본다 그랬을 때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는 좋은, 물론 조정은 받겠죠. 뭐든지 네. 그래요. 조정은 받아도 전체적인 상향, 그러니까 우상향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이게 다 오른 다음에 뭐 완벽하게 뭐 고점 상태에서 이게 그때 가서 끄덕끄덕 하시면 늦는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저점이라든지 막 추세를 탔을 때 빨리 시그널을 읽어가는 것, 시그널을 빨리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나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의 품목도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반도체만 늘지 않습니다. 공급망 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왜 늘까라고 본다 그러면 가전에서 쓰이잖아요. 네. 가전이 늘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전이 느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IT 4총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컴퓨터,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반도체 증가율이 본다 그러면요, 이제 35%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제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24%,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16% 정도 이렇게 상승 곡선을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의 IT 4총사가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달러 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년을 돌이켜보면 반도체 업황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수출 실적도 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더니 21개월 만에 최대 수출액까지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작년 4월이죠. 삼성전자가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산 효과 있었다고 보십니까? 효과 있죠. 예, 당연히 뭐 단언컨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산은요, 일단 미국의 마이크론이 먼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작년에 버티고 버틴 게 삼성전자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일단은 뭐 치킨 게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망할 회사들 빨리 망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산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이제는 거의다가 이제 시장에서 재편이 됐고, 그다음에 이때쯤이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마진이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업황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산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감산 때문에, 감산은 건 뭡니까? 이제는 공급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다음에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을 줄인다.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뛰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현상. 이거는 뭐 차트를 보더라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감산 전략을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할 거라고 관측이 된다는데 일단은 좀 상황을 본다는 걸까요? 그렇죠. 감산을 아마 계속적으로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DS,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이게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 C, IM, 그다음에 DS, 그다음에 하만 부분 이렇게 전장 부분이죠. 이게 4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들어간 곳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인데 여기서 감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산 효과를 톡톡하게 이제 누린 다음에 네. 전차적으로 이제 물량을 늘려갈 거예요. 그만큼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는 봤을 때 옳은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좀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80층에서도 구조됐다. 이런 발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잠정 실적이 5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항상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는요. 일단 연합인포맥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1분기 매출 한 71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조 2천억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이제는 확실하게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상 작년에 1, 2, 3, 4분기 다 적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DS 부분에서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재밌는 추이가 뭐냐 그러면 매 분기 흐를수록 적자폭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에 다시 한번 이제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근데 그 흑자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컨센서스가 시장에서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늪을 빠져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이 돼요. 항상 주가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항상 이제 이거는 투자 관점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요,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왔다? 그럼 주가에 좋은 흐름으로 가는데 시장의 예상했던 만큼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흐름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엔비디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죠.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월 기준 3천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2023년 명목 GDP가 2,236조 3천억 원인데요. 이걸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6.5배가량 올랐는데요. 상승 여지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조정은 받을지언정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GPU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엔비디아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장에서 90% 이상이면 독점이에요, 사실상. 거의 독점 체제거든요, 지금.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GPU 시장에서. 근데 과거 같은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컴퓨터 한 대 놓습니다. 거기에 GPU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카드. 그런 시장이었으면 솔직히 엔비디아가 90% 시장 점유율 기껏 해야봤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AI 시대의 필수적인 이런 칩을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90%라는 얘기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고요. AI의 센터들이 생기고요.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몇 가지의 섹터가 있겠지만은 역시나 AI를 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AI의 관심, AI 시장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단순히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반도체는 특정 업종 또 종목에 집중하면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나 위탁 생산업체인 파운드리,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에 포트폴리오에 담은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전문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게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도요, 사실상 나쁜 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모르는 시장이면 내가 이쪽을 잘 몰라. 그러면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유할 때 그럼 ETF 상품 드세요라고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쪽은요, 이미 널리 알려졌어요. 정보도 많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반도체 쪽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좀 권유드리는 게 뭐 ETF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ETF 좋아요. 그런데 반도체 라인이라면 AI 라인이라면 직접 공부를 하고 내가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왜? 이미 정보는 다 공개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하고 이제 직접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 그래서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ETF보다는 직접 투자가 더 낫다. 하지만은 나는 반도체 잘 몰라요. 뭐 AI 잘 몰라요. 난 이쪽 잘 몰라요. 그러시면 안전하게 뭐 ETF 당연히 일반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오르는 전셋값, 빌라 신규 세입자 70%는 월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전세 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전세 사기를 우려해서 다세대, 빌라 등의 신규 세입자 가운데 70%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5주 연속 전세값이,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좀 역전세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세요. 왜 서울 전세값이 오르느냐. 당연히 이제는 수요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빌라 시장,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는 비아파트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중심으로. 그래서 실제 45주 이상 올랐다 전세 가격, 이거는 아파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얘기거든요. 네. 지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전세 시장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서울 전세값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지역에 한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 다만 지방이라든지 비인기적 수도권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와의 차이가 좀 줄어들면서 갭 투자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도 1억으로 또 8천만 원으로 집을 산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사례가 어느 거냐면 노원구 있었어요.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중저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는 1월 달에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대 후반 평수인데 40평 후반인데 8억 5,500만 원의 매매가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바로 이제 체결이 됐는데 7억 5,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억 원 갖고 갭 투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게 또 화제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강동구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8천만 원으로 이제 7억대에 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8천만 원 투자해서 갭 투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갭 투자에 대한 영향이 끼치고 있는데, 뭐 갭 투자는 당연합니다. 뭐냐면 매매 가격은 안 오르는데 전세가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갭이 줄어들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지금 붙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예, 갭 투자는 사실상 뭐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상 갭 투자에서 만약에 내가 못 갚아,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사시는 분이 나는 보증금 빼고 나갈래요 그랬는데 내가 돌려줄 돈이 없으면, 갭 투자하신 분들은 여력이 있어서 투자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쓴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사기죄로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없이 함부로 갭 투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투자가 아니라 전 투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파이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정도의 능력이다, 그러면 투자죠. 근데 내가 보증금을 못 돌릴 정도의 수요였다, 공급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투기다라고 전 단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달 전이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경우 전세 매물 증가로 전세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만 특정되는 효과일지,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주변의 집값이 하락하는 입주장 효과인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는 무리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예요, 일부. 이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강동 지역 때문에 그렇죠. 강동에 있었던 이제 아시겠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서 사실상 이게 실거주 하라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전매 제한은 풀어줬기 때문에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하래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실거주하는데 어떻게 전매가 됩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안 풀어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3년간 이제는 유예를 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동 지역에서 이제는 전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전세 주고 나머지 잔금 처리가 되는 거죠. 잔금 못 같으면 날라가거든요. 아파트 내가 분양받았던 거 아니면은 내가 전매로 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전매가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숨 놓은 겁니다. 아, 그래 이제는 내가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나머지 잔금은 이제 전세금으로 마련해서 돌려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가 딱 벌어지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다음에 강동 지역에 있던 어반브릿지, 그다음에 헤리티지 자이. 헤리티지 자이도 1000세대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세 물량이 완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에요. 신규 공급되는 지역. 네. 옛날에 엘스도 그랬어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단지 됐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물량이 너무 나오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놀라운 게 전세 갱신되고 4년 후 되면은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물량 공급 때문에 그렇지. 네. 곧 있으면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은 일부다. 서울 지역은 일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제는 바닥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일단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서울과 인기 수도권 지역 이렇게 전제 조건을 말씀드려요. 한해서. 네. 네. 부동산은요 이제 전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과거 같은 때는 저도 평론할 때나 아니면 조언해 드릴 때 그냥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이제는 했다 그러면 지금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지역을 나눠야 돼요. 양극화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인기 수도권 지역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아직도 쌓여 있고요. 아무리 지방에 있는 인기 지역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총선이에요. 총선 공약으로 후보들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이에요. 개발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공약을 남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게 나중에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들 당선이 됐어요. 그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은 난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총선 공약이 어떻게 지켜질지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미 뉴스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양 쪽 되게 네. 핫한 지역입니다. 지금 명룡대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양대 정말로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붙은 곳인데 뭐 거기 개발 호재는 되게 많습니다. 계양 쪽, 계양 테크노밸리가 원래 이제는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뭐 지하철 논다, 철도 논다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좋겠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근데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근데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이게 총선도 고려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같이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통상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수도권 시장을 보면 매매가는 약세, 전세가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좀 끌어올릴 수도 있을까요? 원래 전통적으로부터 그래요. 이제 부동산을 봤을 때 전세가 오르는 곳을 봐야 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오른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투기 수요가 붙습니다. 네. 그냥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붙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매매값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의 매매가를 끌어올라는 표현이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세가가 오르는 거 결국에는 이제 매매가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근데 왜 지금 매매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이미 아시겠지만 고금리 상태에 계속 놓여 있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 금리가 점점 더 추세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매매가까지 자극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지금 은행에 있는 돈 아니면 내가 딴 데 투자했던 것을 찾아서 부동산 쪽에 투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리 인하 시기를 잘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6월 금리 인하 반반입니다. 50대 50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예요. 미국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7월, 8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권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투자라는 거 항상 그렇습니다.
고점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이 어지러울 때, 힘들 때 들어가는 게 사실상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이제 투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에 건전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점이 어디인지를 꼭 찾으시고 금리 인하 시그널을 빨리 읽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저점 매수도 정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반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안타까워요, 사실.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은 많습니다. 근데 수요가 적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상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악성 비분양도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고요. 이러한 추세가 그러면 금방 끝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때 막대한 유동성 풀리고 그다음에 고금리 갔을 때 완전 조정받았거든요. 부동산 시장. 그때 완전 판가름이 났어요. 양극화가 싹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그런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이제는 좀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공급이 없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많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직장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 중심, 젊은 청년 세대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강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은 당분간 낮아진다. 그래서 저는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서울 인프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생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싶다. 내 집 내가 생활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강동 쪽을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GTX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일단 호재 개발 쪽에서 본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이 몰려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도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세, 그다음에 매매 가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영향이 좀 컸을까요? 그럼요. 예,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사실상 비아파트는요 전세 안 합니다. 예, 전세했다가 내 돈 정말 모아둔 돈 다 날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서울 전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전세 때문에 그래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파트 전세 사신 분들이 서울 아파트 전세로 다 넘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세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월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는 월세 비중, 보시면은 전월세 거래 비중 중 월세 비중이 70%입니다. 이게 사실상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월세 네. 비중이 높다?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주거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빌라 기피 현상 등 빌라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면서 공급 절벽 얘기까지 좀 나오던데요. 빌라 공급난에 집값과 월세가 뛰면 전체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월세 시장이 전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비아파트의 월세 시장에 영향을 준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수요가 몰릴 거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오히려 또 돈이 없으신 분들 또 월세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비아파트.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뭐 비아파트의 월세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업황이 이런 어떤 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비아파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순서를 거꾸로 보시는 것도 좋은 시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일단 공공임대는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세 산다는 얘기는 사실상 내 돈이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공공임대를 좀 정부가 좀 활성화해서 이런 분들이 주거 안정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대책.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물량이 좀 나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꼭 우리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시세 확인을 정확히 하셔라. 사기 대부분이 시세 확인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확인, 특히 비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세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임장하시면서 여러 군데 물어보셔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든 월세든 계약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